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비디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는 게 지금 안 되네. 네, 화면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화면이 끊어지면 즉시 이제 좀 얘기해주면 수업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실험을 담당한 이상문 교수라고 합니다. 실험은 307호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ARM이라는 프로세서를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처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셈블리어구나, 그런 걸 좀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실험 내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마이크로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각자 설치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던가요? 네, 설치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설치를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홈워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 전공 분야가 이제 전자공학부에서 제어 쪽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은 IT 1호간 619호에 있고, 연락을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이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LMS에 뭐 물론 이제 게시판을 이용을 주로 많이 하던데, LMS 게시판보다는 이제 이메일로 질문이나 여러 가지 보내시면 바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MS를 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실험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수요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요일 말고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원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실험, 그래서 이론을 듣고 난 다음에 실험을 듣는 그런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절반 정도는 이론을 안 듣고 이제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실험하는 걸 순차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를 처음에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ARM이라는 프로세서의 어셈블러를 배우게 될 거고, 이제 그 명령어 이후에
3주차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C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ARM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보드는 NXP S32K라는 실험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 NXP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해서 전자칩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언론의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NXP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에 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입니다. 이제 거기에 ARM이라는 칩이 들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실험이 대략 한 10개 정도 실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I/O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이 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성적 평가는 실험 결과, 여러분들 매주에 실험을 하면 예비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하고 실험이 한 4개 정도 매주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 달성한 사람하고 그다음 보고서 점수를 합해서 이제 10개 실험해서 30점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실험을 포함한 시험을 칠 겁니다. 중간고사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필기로 시험만 칠지, 그거는 이제 추후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중간고사는 칩니다. 자, 그리고 앞에 했던 것처럼 텀 프로젝트 30% 해서 출석 10% 해서 성적이 편성이 됩니다. 혹시나 중간에 이제 문의나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서 얼마든지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 평가가 될 거다. 자, 한 학기 이제 수업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주차 오리엔테이션하고 어셈블리가 뭔지 경험을 해보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이 어셈블리어를 실제 이제 실험 보드 위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뮬레이션 레벨에서 해볼 거고, 다음 주는 실제 실험 보드 위에서 LED 불 켜는 걸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이제 3주차부터는 이제 C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7 세그먼트, 그리고 키패드, 그 다음에 가변 저항, 그렇게 하면 이제 저항을 우리가 변화시켰을 때 전압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7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 단계가 됩니다. 그 7주짜에서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배운 학생은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걸 배우게 되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PWM,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PWM 시내인데, 실제 모터, 우리 실험 장치에 모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저기 칼라 신호를 이제 변환시켜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인터럽트, 타이머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IO, 그러니까 General Purpose I/O 개념,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I/O를 다룰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인터럽트가 중요합니다. 인터럽트를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모든 게 이제 시간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센서라든지 디바이스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10개의 실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지금 5주 정도 되어 있죠. 그래 빨리 끝나면 이제 3주, 4주 해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시계를 지능형 시계를 해서 시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일관성 있게 제시를 했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 이미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제를 정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험은 두 개조로 해서 두 명이 한 개조가 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수강 신청을 한 친구가 있으면 우선 이제 다음 주에 조 이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조 이름에 해당되는 자기조. 만약에 이제 같이 수강한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 임의로 배정해서 한 조가 돼서 실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1주차 한 거는 이제 개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별로 보고서를 쓰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비와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될 건데, 이제 오늘은 뭐 강의 자료를 보고 예비 보고서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 거는 결과 보고서만 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 내용을 결과 보고서만 쓰면 되고,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쓰는데, 예비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실험 회로도 이 실험을 하는데 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미리 이제 수업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예상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에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되는 그런 예상되는 코드 두 개가 잘 적혀 있으면 예비 보고서는 충분히 잘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 보고서는 실험했던 내용 총 한 4개 정도 매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결과를 잘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결과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에 이론적인 내용하고 포함되어 있어 이제 분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확인한 실제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주요한 내용은 실험 코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분석을 잘 따라하면 그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된 걸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예비보고서 보입니까? 글자가 좀 작나요? 네. 요거는 재작년에 학생이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에는 이런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쓰고 각 1, 2, 3, 4번에 대해서 예비 문제와 코드가 실행 잘 되는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실험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예비 보고서의 목적은 실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서 이걸 작성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를 잘해서 미리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실험 내용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화면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라인에 대한 설명, 코드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각 있는 해당되는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험 실습 문제 1, 2, 3, 4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드로 써서 제출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데 다음 주 2주차죠. 자, 2주차 실험회 때는 1주차 결과 보고서와 2주차 예비 보고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2주차 할 때는 그 전에 실험했던 결과와 2주차 예비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 보고서는 제출은 안 합니다.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 써왔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은 안 하고, 어쨌든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같이 가지고 와서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고 예비 보고서는 실험을 끝나고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교과목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떤 과목인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자공학부니까, 전자공학부에서는 여러분들 2학년 때 회로 이론, 전자회로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 서킷 디자인 쪽, 회로 설계 이런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2학년 때 여러분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논리회로, 디지털 회로를 배우죠. 자,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회로를 가지고 데이터 패스를 정하고 산술 연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 설계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논리회로까지가 이제 여기서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과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논리회를 배웠으면 이제 디지털 시스템 중에 제일 우리가 컴퓨터라는 그런 걸 어떻게 설계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뭐냐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하는 핵심은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명령어 집합. 이 명령어 집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그 위에 이제 OS가 올라가죠. 그래서 OS 위에 애플리케이션 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은 이제 C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역할을 배우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졸업했다 그러면 뭐 회로이론, 전자회로 배워도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걸 잘 배워야지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이로 제출하는 겁니다. 예, 출력을 해서 종이로 2주차 때 오늘 했던 1주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론을 배운 사람이 한 절반, 안 배운 사람 절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리 회로는 여러분들 대부분 배웠으니까 논리 소자로 우리가 저 회로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논리 회로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AND OR 게이트죠. 그래서 AND OR 게이트를 가지고 모든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나오도록, 입력은 3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나오도록 설계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 게이트를 연결하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AND 게이트는 우리가 이제 입력이 2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입력이 3개라 했으니까 AND 게이트를 1개 더 연결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뽑아낼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모든 입력이 1이 되었을 때 출력이 1이 되는 걸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동작하도록. 그럼 우리 보면 이제 형광등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입력이 하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작하지만, 우리가 어떤 논리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회로를 설계할 때는 좀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3개에 대해서 입력에서 출력이 나오는 걸 이와 같이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 입력이 100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입력이 쭉 연결하면서 입력이 100개가 되는 이런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논리 소자가 이제 2개의 입력이 있는 거는 100개가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논리 게이트가 이렇게 시간 지연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가 신호가 1이 되고 0이 되는 게 동시에 만족할 때만 그게 출력이 되지,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는 맞지만 실제 하드웨어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에 우리가 신호등이 있죠. 이 신호등을 제어하는 걸 우리가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빨간불, 그 다음에 파란불,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 초록불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각 사거리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길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바뀌죠. 자, 이런 것처럼 이걸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AND나 OR 게이트로만 가지고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출력이 바뀌죠. 자, 그러면 일일이 이제 이거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저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라는, 자, 상태를 저장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저장하는 게 우리가 어떤 제어회로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는, 그래서 논리 소자를 배웠다면 우리 finite state machine이라죠. 유한 상태 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mbinational logic AND와 OR 게이트로 있지만 저장하는 순차 회로에 필요한 플립플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저장하고 이 로직에 의해서 입력에 의해서 다음 상태로 바뀌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상태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finite state machine이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까지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D 플립플랍이면 0, 1 이렇게 이제 한 개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죠. 상태가 스위치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클래스에 학생이 이제 지금 29명 있습니다. 29명. 자, 그러면 29명의 이거를 이제 각각의 상태라고 하면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상태를 만들면 몇 개의 D 플립플랍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D 플립플랍이 2개면은 상태를 몇 개를 구분할 수 있나요? 2에 2승이니까 4명을 구분할 수 있죠. 00, 01, 10, 11 됐나요? 4명. 그러면 D 플립플랍이 3개 있으면 2에 3승. 그러면 8개. 됐나요? 그럼 29명을 구분하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예. 5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머신을 설계할 때 목적에 따라서 이 필요한 사이즈, 크기라든지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그런 머신을 만든다. 아니면 앞에 했던 신호등을 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몇 개가 바뀌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상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머신의 크기나 메모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논리회로를 배운 사람이면 이런 플립플랍을 가지고 처음에 입력에 대한 컨비네이셔널 로직, 그 다음 출력에 대한 컨비네이셔널 로직 해서 현재 상태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입력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걸 가지고 논리식을 찾아냅니다. 카노 맵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논리식을 찾아내는 형태로서 이전에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상태 변화죠. 자, 입력이 들어올 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여기는 상태가 3개가 있구나. 3개면 2개 비트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그리면 회로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화되도록. 그러면 여기 이제 논리 회로들이 있죠. 자, 이 회로가 결국은 제어 회로가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상태에 출력이 나오도록 하시오. 여기 이제 제어 회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논리 회로를 명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이제 어셈블러가 쉬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컴퓨터 설계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데이터 패스, 그러니까 메모리나 IO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지나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컨트롤 신호가 이 데이터 패스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계속 바뀌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령어라는 것들을 메모리상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전형적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패스를 전달시키는 놈의 대표적인 게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다른 게 아니라 D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D 플립플랍에 한 개가 입력이 들어오면 한 개의 입력을 저장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그래서 레지스터가 보통 8개 있으면 한 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 배열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 또 다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1이라고 있습니다. R1. 그 다음에 요 R2. 자, 그러면 R2에는 B라는 값을 저장한다고 하겠습니다. 8비트. 여기도 8비트. 그럼 이제 두 개를 연산을 하겠죠. 두 개를 더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연산하는 걸 ALU로 합니다. ALU는 물론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로직을 우리가 AND나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덧셈기를 할 때, 뺄셈기를 할 때 두 값을 이제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이제 8비트 또는 지금 우리가 다룰 건 32비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데이터 배열이라는 게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 선을 한꺼번에 다발로 모아놨다 해서 이제 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버스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작대기를 해서 사선을 해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8비트 버스다 또는 32비트 버스다. 바이트라면 32비트는 4바이트 또는 8비트면 1바이트. 자, 이렇게 표시해서 이 버스 사이즈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명령어가 들어갔을 때 그걸 해석해서 실제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앞에 있던 것처럼 회로로 해석이 해서 컨트롤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흐르는 거와 제어하는 걸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 소자를 가지고 전자장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용도 맞는 기능을 가진 회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앞에 했던 것처럼 ALU 연산하는 그리고 로직 논리를 처리할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은 AND, OR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리스메틱 같으면 더하기,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CPU 안에는 이런 ALU와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라는 게 이제 컨트롤 유닛입니다. 앞에 했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해석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명령어를 메모리상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바이트에 한 개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1, 2,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쭉 명령이 실행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C를 짜봐도 알겠지만 3번 하다가 갑자기 5번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if A가 0보다 크면 뭐 5를 실행하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게 실행됐을 때 처리하기 위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어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 주소.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가 5번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5번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CPU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만든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키보드라든지 입력 장치와 모니터 같은 출력 장치를 제외하고 나면 세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한 덩어리로 해서 요게 연산장치 ALU죠. ALU 연산장치. 그 다음에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자, 요거는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회로로 설계해서 구현되는 부분. 그래서 요 ALU와 컨트롤 유닛. 자, 이걸 이제 하려 그러면 중간에 값을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 했죠. 그게 이제 우리는 레지스터라는 것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연산장치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ALU와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 요 컴포넌트를 우리는 CPU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랍니다. 자, 이외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죠.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게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연산을 처리하고 나면 또 우리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크게 두 개. 자, 이렇게 저장되는 걸 우리는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와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만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메모리, IO까지 다 합쳐서는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는 여기에 레지스터, 그 다음 컨트롤러 유닛, ALU 여기에 포함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 다음에 ALU,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거 버스. 자, 여기 버스는 그게 이제 컨트롤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 자, 그리고 데이터 버스. 자, 그렇게 있겠죠. 세 개가 있습니다.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된 거를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스트럭션이란 명령어를 기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설계한 인스트럭션 셋, 그리고 ARM에서 우리가 배운 ARM에서 설계한 인스트럭션 셋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셋에 따라서 예전에 배웠던 거는 어떤 부분에서 x86 인텔에서 만든 이런 계보에서 쭉 해서 586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ARM 계열의 인스트럭션 셋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디바이스, 예를 들면 애플워치라고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같은 어떤 전자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싱글 칩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 한다. 그래서 물론 스마트폰도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작으면서 전력을 우리가 휴대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력을 작게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레지스터 ALU 이외에 메모리와 IO,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중요했던 우리가 이번 학기에 중요한 게 타이머하고 인터럽트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크게 두 개 이제 차이를 배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PC에서도 메모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메모리는 D래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메모리를 하려 그러면 n개의 D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n개를 다발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이와 같은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출력 8개를 출력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8개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 16개의 데이터 버스를 어드레스 버스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우리가 메모리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옆으로 표기합니다. 8비트.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주소는 2의 16승, 즉 2의 16승은 64K 비트가 되겠죠. 64K의 메모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메모리당 한 바이트 8비트씩 저장하는 형태의 메모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CS는 칩 셀렉션. 자 메모리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8비트 8비트 하면 우리가 16비트를 만들 수 있죠. 또는 주소를 2의 17승계 해서 이걸 2개 메모리를 연장해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셀렉션 하면 제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요 한 개 메모리만 아니고 확장할 때 사용할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칩을 쓸 때와 안 쓸 때 아웃풋 이네이블입니다. 아웃풋 이네이블. 아웃풋을 출력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그런 제어 신호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과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짜는 건 이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기본 명령어 집합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가장 작은 단위,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instruction set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 instruction set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변하죠. 뭐 수학에서는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는 수, 변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에 필요한 값,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크게 2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램도 저장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떤 거는 프로그램만 따로 저장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는 메모리,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혼동해서 막 씁니다. 어떤 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자, 같은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지만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다른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넣을 수 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프로그램만 넣었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 했죠. 자, 내가 어디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쭉 해서 내가 명령어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만약에 데이터하고 막 섞여 있으면 프로그램 하다가 갑자기 데이터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쉽지 않겠죠. 프로그램 카운터를 실행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굉장히 CPU 아키텍처 설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O입니다. IO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력,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죠. 출력, 결과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하드웨어적으로 IO와 메모리는 차이가 있는가?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드웨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ALU와 레지스터와 명령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요게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우리가 어드레스 버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 컨트롤 버스 3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IO,
입출력 스위치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 내가 입력을 읽는다 했을 때 똑같이 이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 메모리와 IO를 구분할 수 있나? 자, 이 세 개의 버스를 통해서 외부와 인터페이스하고 소통을 합니다. 자, 그 입장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와 IO는 구분을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읽고 컨트롤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O와 메모리는 동일하게 메모리로 우리가 주소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물리적이 다르겠지만 지금 버스로 연결되고 있다. 세 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화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하는가? 자, 우리 1시간 정도 했는데 요것만 보고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자, 요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죠. 이 칩이. 그래서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메모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1, 이 H랑 헥사 값입니다. 헥사 값. 그 C4 쭉 해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 해석해 놨죠. 자, 이 대갈로 되어 있는 거는 17번 주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17번. 17번이라는 거는 요 보니까 IO 17번 여기 있죠. 자, 메모리도 물론 있겠죠. 여기는 메모리고, 자, 명령어가 있는 거고, 요건 IO입니다. 그래서 17번에 있는 내용을 A 레지스터에 저장하시오. 그게 3일입니다.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에 있는 거를 B로 옮기시오.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6번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 메모리에 있겠죠. 메모리에 있는 6번 주소의 내용을 A 레지스터 가져오시오. 그렇게 가져온 것을 두 개 더해서 A에 저장하시오. 그리고 A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7번 주소에 있는 게 저장하시오. 7번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보면 CPU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지스터 A, B, C, D가 있고,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0부터 1, 2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있던 게 이제 컨트롤 유닛입니다. 인스트럭션 디코더입니다. 자,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먼저 어드레스에 0을 냅니다. 자, 내가 시작한다. 어드레스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0번째 주소에 컨트롤 유닛이 읽어라. 자, 읽어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러면 3일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명령어 가져옵니다. 3일이라는 거. 자, 3일을 얘는 해석을 하겠죠. 회로를 가지고 해석해서 얘는 뭐하다고? 17번에 있는 주소를 A를 가져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프로그램 다음을 명령어를 이제 올립니다. 그럼 다음 명령을 읽기 준비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17번이니까 어드레스 버스에 17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17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리드 또 읽어라 컨트롤 하죠. 자, 그러면 요 IO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9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9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쭉 이동해서 데이터 버스에 들어오고,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A 레지스터 안에 싹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해당 명령어 주소를 내게 되고, 그럼 명령어를 가져오죠. 그럼 얘를 해석하고 나면 17번에 있는 주소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컨트롤 신호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것을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31H라는 걸 해석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어 프로그램 카운터가 1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1이 되고 그러면 C4가 있습니다. 그러면 C4라는 거는 A 레지스터를 B로 옮겨라. 자, 그러면 자, 리드, 자, A 레지스터에 있는 걸 이제 B로, C4라는 걸 해석을 하겠죠. 읽고 난 다음에,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다음 읽을 걸 준비를 하고, 자, 그 다음 명령 실행을 하죠. 자, 단계가, 우리가 명령어를 패치,
그 다음에 해독, 디코딩, 그 다음에 execution 이렇게 세 단계로 실행이 되는 걸 여러분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나머지 명령어 그 다음에 어드레스 프로그램 카운터가 26이란 걸 가져올 겁니다. 자, 26이란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26이라는 경우는 프로그램 카운터 올리고 자, 6번에 있는 주소 6번 주소에 리드 신호를 해주고 6번은 5라는 게 있습니다. 5를 가지고 어디에 저장하나요? A 레지스터에 저장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3번에 8일이란 걸 가져올 겁니다. 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올리고 자, 8일이란 거는 A와 B를 더해서 연산해서 결과를 A에 저장하는 거죠. 2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를 또 바꾸고 명령어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EA라는 거는 A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어디에? 7번의 주소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주소를 바뀌고 E라는 값이 write 신호로 바뀌죠. 자, 그래서 write 신호가 이 컨트롤 신호와 연결돼서 7번 주소에 E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동작한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I/O가 연동해서 각각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걸 통해서 내부의 레지스터와 ALU를 통해서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메모리에 명령어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핵심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고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